우리가 맨 처음에 계엄 사태 이후에 도대체 왜 했을까라는 분석들에서 초반에는 이거는 그냥 되게 우발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그때 이제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료들도 없고 그렇죠. 저런 폭로들도 없었으니까 일단은 진짜 너무 우발적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다음 날 뭐 경고성 계엄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관이를 왜 간 거야?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그렇죠. 갔던 네. 대목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른 그 처음 해봤던 인물은 뭐 구금 계획도 없고 뭐 그 그러다가 사람은 지금 방첩사의 사령관 대리 참모장이죠 현재. 네. 그런데 지금 방첩사 수사단장인 수사단장 김대우 대령입니다. 네. 네, 수사단장이 본인이 먼저 번쩍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 체포 관련 지시 내가 여인형 사령관, 방첩 사령관한테 직접 지시 받았다. 네. 그리고 구금 장소 B1 벙커 안에 네. 수방사에 있는 비원 벙커. 네. 네. 과천 인근이죠. 네, 구금 과천에 장소 있는. 있는지 네. 확인했다. 와, 확인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애초에는 첫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체포조가 돌아다녔다 그날 분명히 이런 걸 했는데 CCTV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계엄령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단순 체포조가 아니라 거기를 들어간 목적이 그거였다. 국회를 간 목적이.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구체적인 거는 150명 이하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날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한 19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50명 가까이를 체포 연행하려고 했다. 지금 이게 이제 오늘 국방위에서 밝혀진 내용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죠. 곽정근 사령관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요것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래 이 곽정근 사령관이 최초에 김병주 의원 만났을 때는 대통령한테 전화 한 번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러더냐? 전화 와서 윤석열이 어디쯤이냐 지금 그 전화 한 번 받았다. 그 이상은 전화 받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국방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했고 이거 약간 좀 박범계 의원이 그래도 어디 정보를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전화 받았죠? 두 번째 전화 받았죠? 라고 아예 질문을 합니다. 사전에 이제 곽종군 사령관하고 만나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병계 의원이 곽종군 사령관을 양심적 그 뭐라고 하면 갑자기 공익제보자. 공익 제보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통화가 뭐였느냐라는 것이 문을 깨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따 저희가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저게 누구의 짓이냐?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영상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 빨리 이제 끄집어내라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인즉슨 윤석열도 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합참 지하 벙커에 가 있었잖아요, 윤석열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그날 이제 어쨌든 여러 이제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매체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말한 건지 아니면 국회 내에 어떤 인원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건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일단 규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어쨌든 대통령이 정족수가 안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있는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의원들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지시를 이행했으면 유혈 사태가 났을 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거를 말하자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간 목적 임무를 달성해라라는 취지로 지금 특전사령관을 압박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국회 국방에서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자의 평소 말투를 봤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저기 뭐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추론입니다. 저는
총을 쏘든지라든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저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렇게 제가 추론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전화를 안 받아요. 세 번째 전화에 혹시나 윤이 발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론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거기서 박한수랑?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공포탄이라든가 테이저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둘이가 해요, 같이. 그 이야기 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을 깨고 들어가는 이상의 거친 이야기가 윤석열에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거에 동의하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전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할 때 두 번째 통화를 받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통화 내용이 그럼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정말 주저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 그 장면만 보면은 와 이거 말하면 진짜 너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화라는 게 당시 상황을 우리도 다 보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왜 못 들어가고 있냐 지금 150명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했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너무 엉켜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며칠째 진술하고 있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더 강한 말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유혈 사태라는 표현을 보고 편집국이 약간 술렁거렸어요. 그러니까 발포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리고 그 소수의 인원이 수십 명을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보좌관들까지 다 예,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제가 그날 방송 끝나고 현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 현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들어 국회 안에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 쪽으로 이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저거 뭡니까 불 끄는 거 소화기를 쐈어요. 제가 그 한 뒤편에 한 2-30m 뒤에 있었는데 2-30m도 채 안 됐죠. 처음에는 철탄 터진 줄 알았어요. 철탄 터진다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공포탄이 쏠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제가 떨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포탄 뭐 테이저건. 테이저건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뭐 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추론이 전혀 억지가 아닌 게 뭐냐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보도가 됐지만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절대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계엄 작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엄 작전이 아니라 군사 반란. 군사 반란. 네. 군사 반란. 그러니까 계엄이 윤석열이 생각하는 계엄이 성공을 했다라면은 그 다음 날 익산과 증평에서도 공수부대 출동하죠. 공수부대가 올라올 계획이 다 네.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발포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추론 자체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지금 뭐 계엄 거거든요. 사령관이나 고개 떨구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만약에 그 현장에서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공포탄이라도 쏘고 현장을 제대로 유혈 사태를 만들더라도 진압했다고 칩시다. 전부 다 윤석열 장군 만세 부르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지금 사령관급 인사들이 하는 진술의 의도가 무엇인가 일제히 월요일부터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진술이 약간 달라진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그 사령관들의 발언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지금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왜 갑자기 강제권이 없는 국회에 와서 이 진술들을 하고 있는가? 이 대목은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 배가 이미 난파했다 보고 뛰어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목을 뭐 그런 지점에서의 그들의 진술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하지만 그 이전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국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답답한 분이 계엄사령관이잖아요. 계엄사령관 아무것도 모른다. 박한수. 네,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오늘 저희 기자들끼리도 밥 먹으면서 그런 농담하라는데 뭐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누굽니까?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 계엄 같은 거죠. 사령관이요. 네. 사전 모임에도 참석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까지도 나온 게 그 저 특정사령관
곽종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1일 날 계엄은 12월 3일이었고 근데 12월 1일 날 비화폰으로 임무를 받았다. 네네. 그러면서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그 임무가 있었고 그게 국회, 선관위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네, 있었다는 알고 거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곽종근 사령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저 화면만 보면 약간 정의롭고 이제서야 내가 그때 저는 부당함을 느꼈고 뭔가 막아선 것 같지만 진술도 전혀- 계속 바뀝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네. 국면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류혁감찰관 같은 사람은 본인이 할 얘기가 있죠. 그 논의 자체 난 몰랐고 네. 밤에 비상소집을 해서 왔는데 그 논의를 한다고 난 이거 안 하겠다고 던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뭐 얼핏 언론에 어떻게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반대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의미 없고요. 이미 그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는 심의에 참여한 동조자가 된 거고요. 그 동조자가 됐으면 만약에 본인이 진짜 반대하는 거였으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바로 밝혔어도 지금 이자들이 비상계엄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걸 그렇죠.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동조나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전제하고 맞아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옛날에 불고지죄 생각나네. 그거요? 불고지죄가 이제 간첩 혐의라든가 네. 내란 혐의가 있을 때 고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 것도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이 민주화 세력 탄압할 때 만들었던 법인데 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괴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가담자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 가담자까지 다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럼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 사령관급들은 적극적 가담자에 해당될 수 가담자죠. 있고요. 네. 현장의 일선 지휘관들도 단순 가담자에 해당될 수 있고요. 맞아요. 특히 제가 분노하는 게 그날 경찰 경비 인력들 특히 모 총경, 모 경정, 이준석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김규현 변호사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안기령 대변인과 저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최소한 단순 가담자 이상의 적극 가담자로서 맞습니다. 저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곽종근 사령관 또 국회에서 막 이런 거짓말 하더라고. 어제 그 김현태 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 707 특수임무단 이제 현장에서 이끌었던 그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150명 국회에 모이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곽종근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비화폰으로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그걸 듣고 오해한 것 같다. 내가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진실을 알 수 없지만요. 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하면 낮은 하위급 직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 제일 맞습니다. 아주 맞는 책임 말씀입니다. 소재의 문제도 적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현태 대령이 원래 처음에 국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맞아요. 명령 개선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당연히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김병주 의원이랑 한 명 누구시죠? 박선원 의원? 네, 의원이 항의 방문을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계엄에 저는 가담이 아니라 주요 임무 수행자라고 보는데 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하는 방송국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 라이브에 나와서 이거를 한다? 그것도 뭐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계엄을 꿈꿨던 무지몽매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돼서 마치 지금 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뭔가를 고백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주요 행위를 수행했던 자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지금 좀 유리한 방향으로의 진술을 하고 있다. 맞아. 제가 이 쿠데타가 터지자 말자 그다음에 이제 종결된 다음에 부승찬 의원하고 전화를 했어요. 부승찬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위직들 말고 현장에 왔던 특전사는 아마 이제 중대 단위로 편제가 될 겁니다. 소대 단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대장, 대대장을 불러야 된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현장에 예를 들자면은 뭐 상사급들이 있을 겁니다. 상사급들이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 정도 될 겁니다. 부사관들? 네. 예, 부사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진실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왜 그 사람들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인즉슨 현재 이 성일종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 합의라든가 잘 안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 계엄군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잘 못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현장에 네. 있었던 그 군인들이 네.
지금 언론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과 접촉을 하려고 뭐 조선일보가 어떤 말하자면 조선일보만 지금 이제 그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현장 출동 군인들. 근데 지금 접촉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네. 뭡니까? 부대 단위로 보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보도 나온 것도 지금 군인들 그때 이후로 뭐 헌혈도 갑자기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아예 외부 접촉 자체를 좀 막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게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김종대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이게 자칫하면은 엄청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니 이게 허술한 절대 허술하지가 허술한 계엄이 아니라요. 준비된 쿠데타인 겁니다. 일단 포고령 1조 자체가 쿠데타예요. 그렇죠.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쿠데타인 거고요. 음. 현장에 왔던 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의 몸싸움에 오히려 동요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맞아. 자신의 어떤 처신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유혈 사태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고 윤석열 장기 집권 프로젝트 그러니까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고요. 우리 모두 다 이 좌익 사범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조직도 그래가지고 누구 밑에 누구 믿고 이런 이야기 지금 TV에 나올 판이에요. 이 극우 언론들 똑같이 거기에다가 부항해 그러니까. 대동해가지고 와. 만세 부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도 들어가 계시겠죠? 저 같은 뭐 쪼무레기야 뭐.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됐죠. 현행범이면 네. 현행범이면.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 무인기 관련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네.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었죠.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날린 거라고 하면 우리 방공망도 뚫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날리는 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버젓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오늘 작전 전개된 내용들을 보면 부대 단위별로 뭐 이르면 4월 달에도 작전을 했던 데가 있고 이런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12 때는 하나회라고 하는 오래된 군부대 말하자면 엘리트 파벌이 집단적으로 이걸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봤지만 사실 반대하는 부대들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동원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죠 아직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한 계획과 플랜 그리고 실제 이 계엄을 내란을 일으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까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12.12는 실제로 반란군이 전두환이 뭐 투스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만 잡아냈으면 완전 성공이에요. 아니 윤석열이 직접 지휘하고 전화한 게 지금 곽정훈뿐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네. 다 직접 얼마나 네, 네, 다급했으면 명령 체계가 아니라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무인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김병주 의원이 약간 이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 작전사에서 지금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증거 인멸한 게 증거 아니냐. 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감전인가 뭐 그걸로 불난 거지 뭐 증거 인멸 이런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군대에서 밝힙니다만. 감전해서 불나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자체 발화다 사실 뭐 수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군대야말로 이른바 이제 보안이라는 이름으로서 내부적 은폐라고 하죠.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제일 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일단 의심해봐야 된다. 그건 맞아요.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방첩사와 수방사 특전사 곳곳에서 지금 증거인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지금 특히 경찰이 출동해야 됩니다. 아니- 출동해서 현장을 보존시켜야 됩니다. 체포도 하고요. 네. 평론가님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계속 있어요. 네, 시작 끝나자마자 원래는 바로 하던지 뭔가 그러니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 부분에 저는 첫날 국방했을 때 이미 내란 관련된 혐의는 거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증됐다. 수사라고 하는 수단을 쓰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건 거의 입증됐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밤이라도 바로 다 체포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요 지금. 근데 수사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해볼 거라서 그 정도로 저요 이야기 나오고 싶어요. 지금 경찰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예, 그 우리가 경찰을 수사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치안유지, 질서유지 기관입니다. 현행범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의 주동자와 그다음에 적극 가담자들은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 수사가 지금 세 파트입니다. 하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두 번째는 검찰 특수본, 세 번째가 공수처.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한 사건을 지금 내가 하겠다 실제로 사람은 검찰이 데려가고 피의자들은 범죄자들은 검찰이 확보를 막 하려고 하고 일단 급한 대로 경찰은 증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야야 둘 다 우리한테 갖고 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도 있고 검찰을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잘 할 것인지 거기다가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직무유기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내란이다로 약간 애매하게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오늘 국방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어제 검찰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 질문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와,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왜냐면 직접 수사를 받고 온 당사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근데 김용현 위주로 조금 김용현한테 근데 이게 올리는 오늘 듯한 느낌이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내란을 재구성하는 기사를 쓰다가 왔는데 네, 후배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아까 저거를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을사오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을사오적 압니까? 을사오적 알죠? 이름 다 압니까? 오적 이름은 네. 나라는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친일파 아까 한 명 꼽으면 누굽니까? 이완용? 네, 이완용 왜 4명이 을사오적이잖아요. 네. 근데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건 이완용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쿠데타에서 김용현이 한 5적 안에 들어가겠죠. 5적 뭐 3적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장면을 다 봤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 저게 수사가 저렇게 하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지금 이중 플레이 하고 있어요. 이중 플레이 이중 플레이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전국의 변화 상황을 봐가면서 실제로 이걸 적절한 수준에서 직권 남용으로 김용현 선에서 꼬리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급변해서 윤석열까지 우리들이 주도해가지고 윤석열을 잡아넣어서 조직을 보호하고 다음 정부에도 검찰이 온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이준석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또 옛날 이야기에서 그런데요. 노덕술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놈입니다. 그놈이 일제 강점기 패망하자마자 바로 반공투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좌우 이 대립 사이에서 좌익들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검찰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 노덕소리 짓거리라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검찰들의 짓을 보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뉴스를 정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 뉴스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많은 대중분들은 그냥 언론사 기사들만 보실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들만 보면은 이런 기사가 많아요. 검찰, 윤석열 내란 수괴로 뭐 적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되게 잘하나 보다. 확실히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실제로 검찰이 이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적시한 것과 방금 저희가 본 영상에서 수사 방향이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많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있다면 이게 지금 가장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문서상으로는 뭐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사의 빌드업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죠.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일단 모든 혐의자가 직권남용이 있어야 돼요. 내란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질문들이 먼저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질문들이 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검찰이 내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을 거쳐서 가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수사 초기에 질문들이나 조사의 빌드업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오케이 이거를 잘 해갖고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거 잘하면 대통령 엮는 사건인데 네.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검찰은 뭐가 됩니까? 공소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굳건한 위상을 갖겠죠.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최소한 1년, 2년을 해가야 될 테니까. 그게 초반에 박근혜 적폐 수사에서 검찰 특수부들이 약진했던 계기가 뭡니까? 그 수사에 대한 이유 공소유지 필요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말하자면 충전처럼 굴고 여러 가지 똥볼을 찾지만 결국 이 수사 하나 잘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 수사를 해냈고 이 수사에 대한 공소권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이 논리로 지금 접근이 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헌법학자나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쪽 변호인들이 뭐를 물어뜯기 시작할 거냐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어디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을 윤석열 포함한 변호인들. 두 명 네. 뭘 물어뜯기 시작할 거냐면 이거 네.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 검찰에서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한 내용 중에 수사 부분이 지금 검찰이 할 수 없는 수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소기각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공소기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지 못하는 거죠. 아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렇죠. 그렇죠. 기소할 권한이 없는데 왜 너희가 기소해? 그러-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네요 또. 뭐 길어지거나 혹은 애써 수집된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기자님 이야기에 좀 더 보태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전망까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검찰 한동훈. 쪽에서 또 다른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네. 여권 내의 대권 주자 1위니까 저 사람의 정치적 진로와 발맞춰서 저는 그 수사를 일정을 기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야. 한동훈이 그 정치적으로 속도 조절하면 자기들도 조절하고 한동훈이 급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 가면 자기들도 바로 구속해서 속도를 더 내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김영현이 지발로 걸어서 간 데가 검찰인데도 그런 계산들에 대한 좀 반영이 됐겠네요. 이상하죠. 그 자체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예를 들면 자기 발로 검찰로 네. 들어갔다는 게. 자진 출석을 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또 그걸 안 했잖아요. 그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검찰은 그거 이거 공감합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선거 사범을 검찰이 수사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선관위 서버 문제를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서 수사하고 그것이 만약에 선거 부정이 나오면은 자기들의 정당성이 다시금 인정받기 때문에 검찰에 갔다라고 이렇게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서 쿠데타까지 일으킨 세력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주장하면 최소한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밟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여전히 노리고 있다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 추정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그런 선관위에 대한 거를 계속 주장하는 저 이제 극우 그쪽 댓글 가면은 아니 어쨌든 선관위 거 그거 밝혀라. 선관위랑 까보자. 까봐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면 이것도 전세 역전이다 이런 댓글 안 그래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왜 이런 댓글이 달리지 했는데. 근데 그 선관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체제부정적 사고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요. 87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선관위를 중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만들면서 공직자에 의한 선거 부정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무원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부정 사실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 부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 체제 부정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김용현이 이제 검찰 진술했다라면서 보도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지가 다 안고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봤었는데 마냥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김용현도 이제 포고령 쓴 거는 나 대통령이랑 상의해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또 진술은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랑 같이 한 거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아. 아 김용현도. 근데 지 혼자 죽을 수는 그런 없으니까 그래서. 김용현의 지금 진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비상계엄령 선포를 누가 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 했고 그거를 실행했던 사령관급 인사들한테 전화를 지금 대통령이 여러 명에게 직접 해서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맞아요. 150명 이하로 맞춰놔라. 이런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죠. 그저 비상계엄 담화는 누가 썼을까? 포고령은 누가 썼을까? 결국 밝혀질 문제고. 처단만큼은 윤석열이 쓴 것 같은 그러니까요. 와. 그 담화에서도 대항고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썼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 살아남아 있어야지 자기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윤석열에게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해 버린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서 못 나와요. 살아서 못 나간다. 예, 그치. 이 내란죄가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무기징역이죠. 최소한 5년 이상인데 이 김용현 씨 정도 되면 최소한 20년 이상 형 선고받습니다. 나이로 봤을 때 어차피 살아서 못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윤석열이 가능하면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저도 거예요. 저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소한 뒤집어 쓰던 뭐 책임을 반가이 하던 그러니까 뭐 나누던 뭐 10년 20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김용현은 그렇기 최소가. 때문에, 예. 최소가 그러니까 살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양형상으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김용현은 사실 피해가기 할 수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수사 관련해서는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이 같으실 것 같긴 해요. 아까 말했던 세 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검찰, 경찰, 공수처. 이게 올바르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보려면 그럼 어떻게 조금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심할 수는 없죠. 안심할 안심할 수는 수는 없는 게 그나마 그럼 좀 공수처는 사실 뭐 인력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실적이 없고 경험도 없다라는 약점이 있고요. 경찰이 인원은 제일 많잖아요. 경찰이 인원도 많고 그러나 이제 조지호 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동했던 경비대들 현장에서 경비대에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단순 가담자일 수 있습니다만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는 몇천 명이 왔더라도 그 사람들 다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인과 달라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완벽한 체계지만 경찰은 다릅니다. 민간에서 국민들과 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거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개인 모두에게 저는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라는 하나의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첫 번째 법률적으로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의 핸드폰을 가장 먼저 압수하면서 자기 내부의 의혹 요소들을 털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경찰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현행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장된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빨리 영장 없이도 저는 현행범을 체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찰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경찰이 그래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이니까 윤석열을 또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검찰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에서도 조금 의지가 더 돋보이는 게 경찰 너네 지금 조지호도 수사해야 되는데 너네 수장을 할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지호 먼저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할 거야라는 의지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권한대로 일단 하면 돼.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특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지금은 각각의 권한대로 하면 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해서 기소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빨리 기소를 함으로써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래서 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가져온 내란죄를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를 해가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가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스텝이 꼬인 게 서로 주도권 경쟁을 가면서 경찰이 합수본 를 거부 처음에 했었던 거잖아요. 합동수사본부를. 그러면 이제 경찰 내부에 오래된 위기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들어가면 검찰이 다 먹고 만다는 조직 내 오랜 위기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처음에 거부했는데, 저는 그게 합쳐서 가는 게 사실 맞는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공수처의 주장에서 설득력 있는 부분은 그거죠. 공수처는 어쨌든 자율성이 보장된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 공수처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사를 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쨌든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